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커리어 각 지점의 고민과 선택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인프랩의 CTO 이동욱이라고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현재 이제 인프런이랑 렐릿이라는 서비스에서 이제 그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인프랩에 소속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서비스 그리고 비마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우한 형제들에서 시니어 엔지니어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 등을 이제 운영을 하기도 했고요. 저희 이제 인프런이랑 렐릿한 서비스가 이제 140만 명 정도가 IT 회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는 큰 규모의 플랫폼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지식을 공유하시는 분들도 한 5,000분 정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국내에서는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처럼 IT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좀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건 한국에서 되게 이제 뛰어나신 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 컨텐츠를 이제 글로벌하게 나가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조금씩 알려드리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들을 AI를 통해서 더빙이나 자막을까지 번역을 해서 나가는 걸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가 하고 있는 AI로 된 자동화된 글로벌 더빙과 번역 기능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개인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 등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한다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얻었던 것들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선배 개발자로서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할 때마다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의 시대와 제가 커리어를 맨 처음 쌓았던 시대가 완전히 좀 다르다고 좀 보는 편이거든요. 물론 큰 틀에선 비슷할 수 있겠지만 조금씩 차이는 있어서 이건 이제 정답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요즘 이제 AI를 보면은 PDF나 이 사이트를 참고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참고 자료로서만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식으로 커리어를 쌓아왔는데 조금 저희가 이제 상황을 맞춰본다면 저도 이제 4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웠던 사람이고요. 프로그래밍을 막 엄청 옛날부터 했거나 이제 앞에서 발표를 해주셨던 이제 분처럼 제가 이제 막 엄청 어렸을 때부터 코딩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물론 대학교 전공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장원님처럼 그런 식의 커리어를 쌓은 사람은 아니고 전공이 베이스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를 좀 위주로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취업 실패 1년에서 5학년까지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계신 분들이 느끼시는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취업 전이죠. 저는 이제 국배학원을 통해서 처음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지금은 뭐 부트캠프도 있고 되게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국배학원밖에 없었으니까요. 제가 이제 4학년 여름방학 때 전공이 아닌 소프트웨어로 좀 진로를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재학생은 국비 지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학원비를 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 돈으로 이제 가야 되니까 내 돈을 써야 되면 가장 잘하는 곳으로 좀 생각을 가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지방에 있었는데 서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왜 전공을 바꾸거나 학교를 바꾸거나 그럴 수 있는데 혹은 복수 전공도 있고 왜 굳이 학원을 가서 배우냐라고 했는데 이미 4학년이었고요. 4학년 1학기 끝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4학년 1학기 한 학기 남은 시점에 다시 게임을 리셋시키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어떤 게임이든 게임은 사실 죽으면 다시 시작하고 죽으면 다시 시작하고 내가 키운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키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제 개인 생각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꾸 리셋하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내가 쌓아온 거는 쌓아온 거고 여기 위에서 다시 무언가 시작하는 거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이걸 다시 리셋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이가 어릴 때 기회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게임 캐릭터를 이상하게 키웠다고 해가지고 맨날 새롭게 키울 수 있는 거는 한정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20대에서 가장 쌓아야 되는 경험은 내 주변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 환경 내에서 어떻게든 더 나은 길을 선택하는 게 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난 전공자도 아니고 4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상태에서라도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들 훈련을 해야 30대, 40대에 가서 다시 또 게임을 리셋할 거야. 다시 또 리셋할 거야. 이런 습관이 안 들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쌓아온 걸로 다시 이어서 가자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생활 동안 열심히 이제 알바를 해서 돈을 좀 모았어요. 이때는 이제 보통 그 당시에는 다 이제 좀 이제 어학연수를 가려고 돈을 모으는 게 대학생분들이 좀 하고 있는 일반적인 코스였는데 저도 열심히 이제 모았고 이걸 가지고 어학연수 한번 가야 되겠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근데 이제 컴퓨터 공학을 안 했기 때문에 코딩 교육에 돈을 쓰기를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서울의 월세 535짜리 원룸을 계약할 때 35만 원에 12달, 한 달
정도 쓸 때 생활비가 한 45만 원, 6개월 수강료가 350만 원 이러니까 1,000만 원을 조금 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못 쓰고 어학연수 가기 위해서 모았던 돈을 다 전부 이쪽에 쓰기로 결심을 하고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갔는데 어쨌든 전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고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국비학원이 그 당시에 막 그렇게 국가에서 많이 투자를 해주던 업종도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 환경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에 45만 원으로 연고 없이 서울에 생활하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리고 원룸이 5평이고 이러니까 화장실도 너무 이제 좀 힘들고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컴퓨터를 공부하면 할수록 프로그래머로서 일하는 게 되게 비전이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보통 그때 프로그래머 4년제 졸업했을 때 첫 연봉이 1,500에서 1,800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전공했던 공대생들이 보통은 3,000대 중반 정도를 받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도 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컸던 게 이게 이제 좀 유명한 기사인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그 당시에 이제 프로그래머로 일하시던 분들 중에서 이런 일이 많았어요. 주당 100시간 일한다거나 이제 뭐 폐를 잘라낸 개발자의 이야기, 과로사로 갑자기 사우나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돌아가신 분, 갑자기 일하다가 쓰러지신 분,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어요. 2010년대 초반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열심히 코딩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사가 계속 올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3D를 나타내는 대표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믿기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는 좀 2010년대 초반까지는 그냥 개발자를 검색하면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좋았던 거는 뭐였냐면요. 되게 열악했잖아요. 그런데 저 스스로 반문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열악한데 너 소프트웨어 개발자 하고 싶어? 그러니까 보상이나 복지가 대단히 좋고 어느 정도 경제적 보상이 보증된 직업군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가 취업할 때는 전화기라고 해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전자, 화학, 기계 세 가지 과를 졸업하면 대부분의 제조 대기업에 가거나 혹은 그 1차, 2차 벤더사로 가서 연봉 3천, 4천 뭐 좀 더 높은 사람은 5천까지 받는 기본을 가지고 가는 게 있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1,500에서 1,800 사이 그리고 주당 100시간씩 일할 수도 있고 과로사 한다는 기사들도 막 뜨고 있는데 그런데도 너 이 직업 하고 싶어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 시간 동안.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그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했던 전공을 살리는 것보다는 이 직업을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봤죠. 진짜 그래도 하고 싶은 거야? 뭐 너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넌 이승엽이 될 수 없는데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넌 손흥민처럼 될 수 없고 3부 리그, 4부 리그만 뛰다가 연봉 2천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너 그래 축구 선수 하고 싶어라는 질문을 했는데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질문을 국비교육 받는 동안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직장을 구했습니다. 4학년 2학기부터 5학년 2학기까지 3학기 동안 120개 기업을 지원을 했는데요. 최종 합격 한 군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요즘 이제 제가 이제 많은 후배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 내면은 최종 합격 한 4-5개 한다고 하면은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100개 정도 서류를 내야 1개 정도 최종 합격하는 비율은 시간이 흘러도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한 100개 정도를 냈더니 최종 합격이 한 군데가 되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스펙이 요건데요. 비전공이고 지방대고 국비교육밖에 받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네이버나 뭐 지금은 카카오지만 그 전에 이제 다음 같은 회사나 뭐 이스소프트 이런 회사는 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생각한 기준은 연매출이 이 정도 이상 그리고 회사가 좀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었으면 좋겠고 직원 수가 이 정도 이상에 있는 회사들만 골라서 다 지원하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골라서 내는 거는 힘들다고 봤고요. 이 정도 조건에 맞으면은 전부 필터링해서 전부 지원을 했었어요. 그렇게 합격한 회사가 되게 운이 좋게도 연매출 1,000억이 넘고 직원 수 300명이 넘고 SI 회사지만 그래도 사내 연구소가 있어서 파견 갔다가 파견이 끝나고 돌아오면 다음 파견 전까지는 서울 연구소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회사의 프로젝트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서울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되게 컨퍼런스도 많고 스터디 모임도 많고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그 활동하시는 커뮤니티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어떻게든 끼어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업계에 선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대학교 동기들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들이랑 비슷한 공간에 있어야지만 그 다음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봉이 더 좋더라도 무조건 서울에 있는 회사를 가고 싶었는데 운이 좋게도 조금 이제 좋은 회사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연봉이 엄청 높은 회사는 아니었어요. 연봉이 2,000대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2,000대로 생활하기가 쉽진 않은데 준비해서 더 좋은 회사 가는 거 어떠냐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스펙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선택을 했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으면 그 결론을 다시 반복하고 싶진 않았어요. 일단 결론 나오면 무조건 고우라고 생각을 했고 더 중요한 거는 어차피 이거 하면서는 저는 알바하면서 생활비를 벌면서 공부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돈을 벌어야 되는 거 똑같다고 하면
경력이라 쌓이는 일을 하자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전진을 합니다. 갔는데 이제 신입 온보딩이 없었어요. 저희 동기가 12명이었는데 저를 포함해서 그 12명의 동기들을 위한 신입 온보딩 과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입이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막막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SI 프로젝트도 되게 많았고 그때 프로젝트는 대부분은 프로젝트를 잘 완성하는 것보다는 수주를 해오는 게 훨씬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리랜서 분들도 계시고 워낙 이제 그 2차, 3차 파견 업체들도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구현을 다 해주실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갑을병에 있는 그런 좀 큰 대형 SI 회사들은 프로젝트를 수주해오는 게 대단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잘 수주해올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교육이나 사내에서 어떤 우대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프로젝트 따와야지만 결국은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의 개발자분들 생각하시는 환경이랑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저는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제 동기들을 대상으로 저는 자바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제 언어와 프레임워크 도구들을 가르쳤거든요. 왜냐하면은 온보딩이 없었잖아요. 온보딩이 없으니까 동기들도 막막하고 저도 막막하니까 제가 동기들을 모아가지고 야 내가 너네 가르쳐 줄 테니까 같이 스터디하는 거 어때? 라고 해서 동기들 대상으로 계속 교육하는 경험을 쌓았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발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 경험도 대단히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걸 강조했으니까요. 그리고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되게 드라이하게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개발자의 모습이라 하면 되게 이제 TV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꿈꿨겠지만 아 이게 직장 생활이구나. 내가 처음으로 만난 직장 생활이란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대단히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없었으면은 자꾸 환상 속의 어떤 무언가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계속 저는 게임을 다시 리셋하는 것만 계속 반복했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회사를 다니면서 아 오케이 여기가 일반적인 회사의 모습. 그럼 이거는 다른 회사 다 이 정도는 한다 생각하고 무조건 생각을 이제 하고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장점들을 이야기 드렸는데 근데 어쨌든 이제 저는 코드 리뷰나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장애 대응이나 뛰어난 동료들과 하는 개발적인 대화나 이런 것들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이건 좀 불가능하겠다. 장점들이 있지만 이건 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하고 이직 준비를 해서 다음 직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두 번째 직장은 이제 이소프트에 있는 줌닷컴이라고 하는 포털 서비스를 운영하는 줌인터넷이라는 회사였고요. 여기는 사용자가 엄청 많았어요. 하루에 페이지 조회만 한 4천만 번 이상이 발생할 정도로 대단히 높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전 국민이 한 번은 페이지를 조회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단히 원했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이 기술을 다 쓰고 있는 회사가 많이 없을 정도인데 그 당시에도 대단히 이제 최신 기술 거의 한국에서 잘 쓰지 않을 정도의 최신 기술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런 기술들 다 써볼 수 있다니 하는 마음에 대단히 기뻤어요. 근데 그 퇴사 얘기가 왔는데 제가 입사를 하고 7개월밖에 안 되는데 저를 빼고 이제 팀원들이 다 이탈을 하게 돼요. 병역 특례가 종료돼서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팀으로 이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여러 가지가 다 타이밍이 따다닥 맞더니 마지막에 저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7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보다 이제 구현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장애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경력이 2년이 안 됐는데 장애 나면은 지금처럼 클라우드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수십 대의 서버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서 확인해보고 로그 까보고 각자 여러 가지 데몬들 떠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런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 노트북, 제 PC에서 개발을 하고 이걸 푸시를 하면 배포되는 그 정도까지만 해봤지 실제 돌아가는 서비스에서 온프레미스 인프라라고 하는 물리적인 서버에서 돌아가는 문제들을 해결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걸 혼자서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되게 많아서 이건 내 탓이 아니다.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퇴사 생각을 계속 하다가도 퇴사는 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첫 퇴사가 제가 이제 1년을 못 다녔거든요. 10개월, 11개월 만에 퇴사를 했는데 두 번째도 지금 7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세 번째 회사는 무조건 2, 3년은 다니지 않는 이상은 세 번째 회사도 1년 미만으로 다니고 퇴사를 했을 때 저는 세 개 회사를 모두 다 1년 미만밖에 안 다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누가 뽑겠어요? 이제 인사 당사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다닌 회사들이 뭐 어떤 회사는 연매출 1,000억 이상, 어떤 회사는 이소프트라고 엄청 거대한 회사인데도 이 사람 1년을 못 다녔어. 근데 우리 회사 와서 1년 이상 다닐까? 그래서 물음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티자. 내 사정이 어떻든 간에 남들 눈에 봤을 때는 나는 끈기가 되게 부족한 사람, 회사에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지고 퇴사할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니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여기서 버티자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운이 좋았던 거는 여러 가지 좀 제가 어려운 점을 얘기했지만 운이 좋은 점은 되게 많았어요. 뭐였냐면 사수가 없었잖아요. 왜냐면 다 떠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입 개발자분들이 계속 왔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경력 개발자분들은 네이버나 다음을 많이 가서가지고 저희 쪽에보다는 이제 신입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신입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책에서 보고 컨퍼런스에서 봤던 좋은 개발 문화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했던 거는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으면서 개발 이야기를 하고 저녁에 남아서 같이 스터디하고 주말에 같이 컨퍼런스 보러 다니고 이런 문화를 좀 생각했는데 이제 신입 개발자분들이 오시니까 그걸 할 수 있겠더라고요. 강제는 아니지만 그분들도 첫 회사니까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 주셨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저희는 다 이제 2, 3년 뒤에 다 원하는 회사로 다 가긴 갔었어요. 근데 그걸 구축하는 과정이 되게 수월했던 거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 없이 이게 좋은 환경이고 이게 보통 현업에서 하는 방식이야라고 신입 개발자분들 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니 그거대로 잘 굴러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니어는 아니었고 뭐 개발 팀장도 아니었지만 제가 원했던 개발 환경 그리고 주변을 바꾸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떠나야 되게 생각했던 이유는 업계 1위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 어쨌든 포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이버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벽이 있잖아요. 이 벽을 넘기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카테고리, 아주 작은 섹터도 괜찮겠는데 어떻게든 업계 1위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세 번째 직장으로 찾게 되는데요. 뭔가 제가 지금 계속 직장 옮기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퇴사를 종료하거나 이직을 종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세 번째 회사 오래 다녔습니다. 세 번째 회사 오래 다녔어요. 그때 이제 2016년도에 저는 이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시리즈 E 스타트업이고 푸드테크를 운영을 했던 배달의 민족이었고요. 그 당시 2016년도 기준으로는 1,100억을 투자받았고 MAU도 300만 정도 됩니다. 물론 지금이랑 비교하면 대단히 작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배달을 한 번도 안 시켜봤던 사람이어서 와 세상에 한 달에 300만 명이나 배달을 시켜 먹는다고 생각을 할 정도 대단히 놀랐거든요. 이런 회사였지만 사실 또 속사정을 까보면 그 전해의 어떤 영업 실적은 영업이익 마이너스 250억 그리고 연봉도 높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직할 당시에는 제가 두 번째로 다닌 회사보다 연봉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연봉을 이제 조금 깎고 움직였는데 개발 환경도 이제 좀 좋지 않았어요. 지금 엄청 좋은 개발자분들이 많이 합류하는 시기긴 했지만 여러 가지 쌓여있던 부채들이 많아서 그걸 개편하고 있는 와중이었거든요. 실제로 요즘 보면 좀 웃기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2015년, 14년도에 재무제표 뭐 가지고 기사를 냈었는데 2014년도에 마이너스 150억 적자, 2015년도에 마이너스 250억 적자하면서 2년 만에 마이너스 400억 적자를 낸 스타트업으로 망할 거라고 막 얘기를 하던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이제 제가 옮기려고 할 때는 이제 선배 개발자분들이나 주변 동료들이 다 아니 네이버나 다음을 가지 포털 했으니까 왜 듣도 보도 못한 회사를 가냐. 거기 이런 기사들 막 던져주면서 망할 거래. 거기 적자 나가지고 곧 파산한다더라. 월급 밀릴 수도 있어라는 얘기가 막 들리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가려고 결정했던 이유는 제가 그동안 팔로우하던 되게 많은 시니어분들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드인 통해서 좋은 시니어 개발자분들을 계속 SNS 팔로우를 하면서 그분들의 이제 여정을 좀 많이 보고 있었는데 자꾸 한 회사로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배달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저는 업계 1위 서비스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청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 가지 단점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래도 업계 1위를 해볼 수 있었던 것도 좋았고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좀 더 다양하게 다뤄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결제정산이라는 서비스를 했는데 그쪽 서비스들은 인프라가 좀 복잡한데 그걸 다뤄볼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 갖고 있던 7, 8년 동안 열심히 쌓아온 레거시를 완전히 개편하는 경험도 해보고 그리고 어쨌든 하루 24시간 그리고 안에 한 달 30일 동안 해서 뭐 한 달에 주문이 1억 건씩 발생하는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많은 그 주문이 발생하는 그런 대량의 데이터 처리, 트래픽 처리를 쌓을 수 있는 경험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좋았는데 그건 이제 끝까지 갔을 때 이야기고요. 입사 초기에 한 10개월이 안 됐는데 좀 퇴사위기가 또 왔었어요. 뭐였냐면은 회계 감사를 좀 받아야 돼요. 결제 정산을 했으니까. 근데 회계 감사를 받다 보면은 이게 수천만 건씩 데이터가 쌓여 있는 데서 이런이 오차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문팀의 데이터, 결제팀의 데이터, 정산팀의 데이터, 회계팀의 데이터, 쿠폰팀의 데이터 이걸 다 비교를 했을 때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가세 처리하다 보면 뭐 11분의 1, 11분의 10 하는데 뭐 소수점 몇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는데 그 반올림을 누군가 한쪽이 잘못되면 실수가 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API 통신했는데 누군가는 실패했는데 그걸 성공 처리해볼 수도 있는 거고 피지사 결제 제휴사죠 뭐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취소됐는데 우린 성공일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다양한 케이스로 시스템이 분산되면 분산돼서 이게 좀 오차가 나거든요. 매달 감사를 받으면 이걸 고쳐야 되는데 저는 이걸 매번 해야 되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난 이거 하러 개발자 이 회사 온 게 아닌데 내가 생각한 개발자의 모습은 엑셀시트 켜놓고 거기서 데이터 맞나 안 맞나만 비교하는 그런 게 개발자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운이 좋았던 거는
결국은 이제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뭐 결제정산이라는 도메인을 하면서 1원이라도 오차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테스트 코드에 관련된 공부를 대단히 많이 하고요. 시스템에서 오류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대단히 좋을까, 모니터링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다루다 보니까 저 스스로 이제 인프라에 대한 이해도 많이 쌓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덤벙대는 성격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있었던 그 1원에 오차 나는 게 너무 싫으니까 엄청나게 꼼꼼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메모하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더 알람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어디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람이 오게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고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덤벙대는 습관들을 좀 많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되게 좋았는지 저한테도 많은 기회들이 왔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연차가 높지 않은데도 하나의 TF를 직접 리드하는 경험도 하게 되고요. 배달의 민족이 첫 번째라는 컨퍼런스에서의 첫 번째 발표자로 제가 발표를 하게도 되고, 그리고 여러 수많은 기술 컨퍼런스에서 발표도 하고, 뭐 요 중간에 있는 요거는 이제 EO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제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하고, 책도 출간을 해서 7세, 8세 이렇게 팔리는 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7세, IT 책으로 7세, 8세 하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제 책이 좀 많이 팔렸던 거 보면은 이런 경험들을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큰 회사에 졸업하는 것을 경험을 하기도 하고요. 더 좋았던 거는 온프레미스 인프라, 결제정산 같이 전자공요법에 해당하는 인프라는 온프레미스 인프라를 쓸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걸 완전히 100%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핀테크 클라우드를 이거 최초로 해보는 경험도 하게 되었어요. 되게 수많은 기회들과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퇴사를 하려고 이제 고민을 하고, 퇴사 이후에까지는 이제 뭐 제가 퇴사했을 때는 2021년도였으니까 그때는 이제 연매출 2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매출 3조 이러면서 작은 회사가 큰 회사로 가는, 그리고 정말로 이제 한국에 있는 되게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회사로 가는 성장 경험을 좀 하기도 했어요. 엄청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회사가 커지면 그만큼 보상도 좋아지고 복지도 좋거든요. 막 그 매달 책 무제한으로 구매할 수 있거나, 교보문고 가서 막 50만 원, 100만 원 책 사도 전혀 없고 그 책 다 제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 책 본다던가, 뭐 양가 부모님 실비보험을 해니까 부모님들 보험 가입 안 돼 있어서 병원비를 다 회사 보험으로 처리한다던가, 뭐 엄청 좋은 게 많아요. 사실 진짜 좋은 게 많은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퇴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퇴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회사를 선택할 때 그 회사를 갔을 때 이야기거리가 많은가 적은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거리를 많이 쌓을 수 있는 회사에 다녀야지만 좀 기분 좋게 다닐 수 있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복지 보상이랑 좀 다른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복지 보상은 그 회사가 잘 됐으니까 오는 거였지, 만약에 복지 보상을 보고 왔으면 저는 그 전 회사보다 연봉이 낮았던 배민으로 갔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갔더니 그 회사가 마침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업무 환경이어서 열심히 했을 뿐인데, 뭐 제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운이 좋게도 그 회사가 잘 됐고, 잘 되니까 좀 그래도 옛날부터 헌신했던 분들에 대한 보상이 좋아졌고, 그 보상의 혜택을 저는 봤었고, 그런 것뿐이었어 가지고요. 이게 배달의 민족이 투자했던 라운드인데요. 저는 이때 합류를 했었습니다. 시리즈 E. 2016년도 시리즈 E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큰 회사는 맞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시리즈 E부터 저기 M&A까지 다 해봤는데 그 앞에 부분을 안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부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니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했길래, 제 코드를 보면서 항상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코드를 짜는데 어떻게 서비스가 성공하지 막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리스펙합니다. 제가 이제 작은 회사 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하면서 나는 이때로 가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만한 생각, 그리고 진짜 그렇게 힘든 일인가? 라는 생각, 호기심, 이런 것들 다 겹치니까 이걸 너무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게 연봉을 엄청나게 깎더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40대 전에. 뭐 사실 잘 되면 너무 좋은 거고, 실패하면은 유튜브에 저는 왜 이제 스타트업으로 도전에 실패했나를 라방 찍으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에피소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다 좋은 거잖아요. 잘 돼도 좋은 거고, 안 되면 에피소드로 유튜브 소재도 되고 블로그 글감도 되니까 둘 다 좋은 거니까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번째 직장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A 전이었어요. 프리-A 스타트업이고 연매출 2조에서 60억인 회사로, 직원 수 2,000명에서 23명으로, 개발팀 500명에서 8명인 팀으로 이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복지 방법 당연히 줄어들었고요. 부모님과 이제 현 와이프죠, 그리고 전 여자친구가 엄청 싫어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선택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 되게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선택 옵션은 좀 많았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비전이 좀 공감이 돼야 되는데, 매출 지표가 투자를 안 받더라도 성장할 수 있을 만큼의 모멘텀을 갖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이 두 개를 만족했었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저는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회사를 선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보고 싶었다. 그 초창기 그 시절. 그러면서도 투자 안 받으면 망할 것 같은 회사도 아니고 투자를 안 받아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회사. 그러면서 진짜 그리고 있는 큰 비전은 제가 완전히 공감하고 있는 비전이었고요. 근데 갔더니 뭐 여러 가지 개발 환경, 업무 환경 이런 것들은 부족한 건 알고 있었어요. 그건 작은 회사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는 거냐. 이건 문제가 아니었고요. 제가 이직을 했던 2021년도가 지금은 이런 회사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뭐 우리 회사로 이직하시는 개발자분들은 최소 연봉 8천만 원 이상은 드립니다라고 막 열심히 채용 홍보를 하는 회사도 있었고요. 어떤 회사는 경력직으로 이직하시면 전 직장의 연봉 50%를 무조건 더 얹어서 연봉을 책정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회사도 있었어요. 뭐 30% 올려드린다는 회사도 있고 뭐 스톡 옵션을 몇 억 드린다는 회사도 있고 엄청 다양하게 여러 가지 보상안을 가지고 개발자를 열심히 모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코비드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저희 같은 회사는 채용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내가 사실 원하는 시니어를 뽑는 게 가능할까? 저는 팀의 리더로 합류를 했지만 팀의 채용도 그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보상을 낼 수 없는데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에서는 투자금을 다 소모하면서 단기간에 뭔가를 해보기보다는 투자금을 어느 정도 조절하면서 회사가 건강한 성장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투자금을 막 쓰는 회사들과 보상안으로 경쟁이 가능할까 해서 좀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채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주니어의 채용 비중을 높이자는 결론을 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걸 만족하는 시니어 뽑기는 힘들고 만족하지 않는 시니어를 뽑을래 아니면 만족하는 주니어를 뽑아서 그 사람을 성장시킬래 해서 후자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죠. 그 주니어를 뽑았는데 시니어를 뽑았는데 1년간 열심히 훈련을 시켰어요. 트레이닝 시키고 막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경력을 한 2년 정도 쌓고 난 뒤에 퇴사해요. 이직해요. 제가 했던 것처럼 제가 두 번째 회사에서 경력 이제 조금 쌓고 떠났던 것처럼 다른 주니어들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는 이제 ROI가 안 맞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좀 힘들겠다. 왜냐면은 그냥 사관학교가 돼버리니까요. 빅테크로 가는 사관학교의 포지션으로 돼버리면 회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빅테크로 이직 못한 혹은 안 한 팀원들이 봤을 때는 난 실력이 없어서 여기 남아있나 봐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팀에 가득하게 되는 순간 실력을 떠나가지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팀이 어차피 앞으로 전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적응 시간을 줄이기로 했어요. 뭐였냐면은 현실적으로는 입사하고 1년 정도까지는 이 사람이 적응하는 시간이고 그 뒤에 1년이 보통 활약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2년이 되는 시점에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죠. 자, 연봉을 올려서 다른 회사로 갈 것인가? 여기 남아서 뭔가를 더 해볼 것인가? 선택하는데 보통 이제 이때 떠나는 분들이 좀 많죠. 회사가 작을 때는. 그러면 이 사람이 떠나는 걸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제어할 수 없다고 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향점은 적응한 시간을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줄이자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2년 6개월을 다니게 만드는 거냐, 2년 다니게 하되 적응 시간을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줄일 것이냐에서는 후자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쉽다고 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신규 입사자가 오시면은 저희 팀의 이런 미션을 공유드립니다. 이건 저희 회사 기술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고 구글링 해서도 나오는데요. 저희 팀이 추구하는 이제 미션, 우리 개발팀은 어떠한 팀이 되길 원하고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이걸 먼저 알려드려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저희는 프로덕트 엔지니어 자체가 연구원이 아니다라고 확실히 적어놔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객의 문제를 고객이 원하는 시간까지 해결을 해주는 문제 해결사인 프로덕트 엔지니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배우도 결국 관객이 있어야지 배우지. 혼자서 하면은 그거는 이제 배우라고 하기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는 연구원이나 혹은 이제 연구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엔지니어다. 엔지니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고객이 원하는 시간까지 납품을 할 수 있어야지 되고 정확히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고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항상 명시하고 좀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동화된 도구들을 좀 활용을 합니다. 뭐 PR을 코드 리뷰를 올리면 코드 리뷰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미리미리 알려주는 것들을 한다던가 이건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 분석 결과들을 매번 대시보드로 볼 수 있게 한다던가 테스트 코드를 좀 열심히 짜서 주니어 분들이 왔을 때 내 코드가 혹시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거리를 없게 만들었어요. 테스트 코드를 쭉 짜놓으면 새로운 코드가 들어왔을 때 기존 코드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럼 마음껏 코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작업들도 하고요. 그리고 도라 대시보드라고 해서 평소보다 뭔가 이제 코드 리뷰를 올리는 시간이 좀 적거나 혹은 배포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 리뷰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측정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생산성에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은데 한번 계산해 보는 게 어때요 같은 것들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볼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하겠지만 AI를 열심히 좀 활용을 하고 있죠. 뭐냐면 슬랙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문서 도구도 있고 티켓 도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는 쪽을 AI가 전부 탐색을 해서 어떤 사람이 AI 봇에다가 이런 질문을 날리면 이러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답변이 있다. 이 답변의 근거는 사내 문서 어디를 참고를 했고 그 문서 링크는 이거입니다까지 남기도록 슬랙봇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봇에게 물어보면 봇이 회사에 있는 전체 문서를 다 뒤져가지고 답변을 찾아주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옆에 있는 사람 혹은 나를 챙겨야 되는 멘토의 시간을 많이 뺏지 않고 본인도 일을 하면서 누군가의 시간을 뺏지 않고 바로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AI가 답변을 잘하면 잘할수록 신규 입사자는 AI 답변을 봤는데 이게 사수한테 들었던 내용이 틀리면 문서를 수정을 해요. 왜냐면 문서 링크가 왔으니까. 그리고 그게 수정이 되면 다시 AI는 또 최신 정보가 쌓이게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환경이 또 구축이 되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신입 개발자분이 팀에 빨리 적응을 하고 더 오랫동안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이 과정들이 저한테는 좀 운이 좋았던 것은 결과적으로 사실 저희가 뭐 유동성이 되게 많고 제가 배민을 계속 다녔으면 하지 않았어야 될 고민이고 사실은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상황인데도 이것들을 해결하면서 얻었던 것들은 한정된 자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팀을 관리하는 노하우를 좀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좋은 주니어란 어떤 주니어이고 그 좋은 주니어를 채용하고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노하우를 좀 많이 얻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팀의 채용 전략이 결국은 좋은 주니어를 좀 많이 확보하고 그들을 빨리 성장시키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거든요. 거기에서 얻는 피드백도 많았고 뭐 헤어지는 분도 계셨고요. 그러면 이분과 우리는 왜 헤어졌을까? 빨리 헤어졌을까? 좀 빨리 안 헤어지려면 어떤 걸 봐야 되는 걸까? 이런 것들도 많이 얻게 됩니다. 결론인데요. 제가 이제 커리어를 쌓아보니까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쭉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주변 환경들이나 조직의 변화나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조직이나 동료 이런 것들. 이거는 사실은 제가 합류하기 전까지 모르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합류했더니 갑자기 배민에 있을 땐 몰랐던 것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이 엄청난 투자금을 통해서 개발자를 막 뽑고 있으니까 내가 사실 갔던 스타트업에서는 그 전략을 못 쓰기 때문에 시니어를 채용하지 못하는 환경이고 그건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갔더니 뭐 레거시가 너무 많다거나 회계 감사만 매달 받아야 되는 환경이었다. 이런 건 몰랐는데 갔더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회사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그러면 이제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될까에서는 저는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프랩에서의 경험처럼 한정된 자원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회계 감사를 받고 있던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 혹은 첫 번째, 두 번째 회사했던 것처럼 지금 내 상황이 누가 봐도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태도만큼만은 그래도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주변 환경은 못 바꾸더라고요. 이게 저는 제 커리어에 있어서 좀 얻었던 노하우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하필 나는 걸어갈 때마다 돌뿌리가 있고 그 돌뿌리에 넘어져서 항상 무릎이 까져요. 그러면 이때 드는 생각은 당연히 아니 옆에 있는 저 사람은 돌뿌리 하나 없이 평평한 도로를 걷는데 왜 내가 걷는 도로만 항상 이렇게 돌뿌리가 있는 거야? 왜 항상 이렇게 웅덩이가 있는 거야? 라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고. 이거는 사람인 이상 그런 감정을 똑같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른 점은 바로 그 다음인데요. 넘어지고 나서 아프고 무릎이 까이고 그래서 이제 쓰리고 억울하고 그런 감정까지는 누가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할 것이냐만 제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넘어진 김에 떨어져 있는 동전이 뭐가 없나라고 찾아보고 죽고 일어난 거는 본인의 몫인 거예요. 넘어진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인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웹툰 웹소설 중에 하나가 이제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고, 아마 이게 네이버 웹소설에서도 1등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세계관이 되게 재밌는데요. 이 캐릭터가 무슨 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업적을 쌓아왔느냐를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이 세계관에서 제일 센 캐릭터가 헤라클레스랑 손오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일화가 엄청 많잖아요. 뭐 손오공도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헤라클레스도 뭐 12시련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고 나서 된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강한 신들이 있지만 그렇게 업적을 되게 많이 쌓은 사람일수록 여기서 굉장히 강한 캐릭터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이런 세계관이 있구나, 되게 재밌다 하고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 삶이 소설에서 보는
영웅의 여정과 유사하다고 느낄수록 삶의 의미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김창준님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에자일 가장 고수로 불리는 에자일 연구소 소장님이신 김창준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피스의 루피가 겪고 있는 그 모험, 엄청나게 고난도 많고 도전 과제도 많고 캐스도 많죠. 시련도 많고 동료들과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걸 이겨나가잖아요. 원피스의 루피는. 마찬가지로 앞에 있었던 전지적 독자 시점의 주인공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내 삶에서 만나는 되게 많은 문제들의 시련들을 나도 영화 속, 드라마 속, 만화 속, 소설 속 주인공처럼 그 주인공들이 시련을 이겨내가는 것처럼 내 현실의 시련을 바라보고 그 주인공들이 이겨내가는 것처럼 이겨내간다고 하면 그러면 굉장히 그 삶이 의미가 높다라고 본인 스스로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연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겪는 문제들이나 주변 환경들이 다른 드라마나 영화 속 주인공의 삶을 제가 현실에 삼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좀 느껴지니까 삶의 만족도가 조금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내가 이제 얼마나 어려운 고난을 해결하고 있을까? 나는 항상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라는 고민이 들 수가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영웅의 여정을 원피스 루피와 같은 모험을 겪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